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오늘 디카로 쓰는 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혜람 시인을 초대 강사로 모셨습니다. 박혜람 시인이 디카시와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람 선생님의 초대 강의를 먼저 듣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박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디카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사진에 관해서 어떤 주제를, 사진에 관한 주제를 품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주제가 있다고도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근데 시나 디지털 카메라도 디카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시적 모티브가 되는 어떤 주제나 사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건 디지털 디카시가 아닌 일반 시인데, 손택수 시인의 나비경첩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나비경첩이라는 시를 보면, 아주 오래된 폐가가 있고, 그 폐가에 달려있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자주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시는 그러니까 그 폐가와 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그 폐가와 문에 달려있는 경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비 경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나비 경첩, 이 경첩은 광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비는 동물성이죠. 나비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경첩은 살아있지 않는 생물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주제는 묘한 상호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전체성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경첩을 찍고 이 나비 경첩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택수 시인은 문을 여닫을 때마다 움직이는 이 나비 경첩을 통해서 이 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늙고 오래된 집이지만 그 나비가 한번 몸을 접었다 필 때마다 물론 문이 열리고 닫히겠죠. 그러니까 나비가 한번 날개를 접었다 필 때마다 집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를 찍고 그것이 어떤 한 경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또는 나비 경첩을 찍고 그것이 나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성과 동물성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넝쿨 하나를 찍고 그것이 마치 어떤 철조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런 상호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시는 이영광이라는 시인의 손이라는 디카시인데요. 이건 디카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인은 자신의 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찍어요. 자신의 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손을 하나 찍어 놓은 다음에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뼈가 전부인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일, 이 손이 행했던 일, 이 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디카시를 위해서 내가 좋은 주제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재를 찍어놓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손 하나를 찍어놓고 그 손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이 했던 일을. 이 손이 알다시피 이 문명을 만들었을 것이며, 저 엄청난 구조물들을 이 연약한 손이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인간의 관계성에서 보면 이 손은 한없이 다정한 관계를 만들기도 했고, 또는 이 손이 어떤 폭력을 부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어떤 주제 하나를 찍어놓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디카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소재를 찍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재를 찍어야 되고 예쁜 소재를 찍어서 그와 맞는 예쁜 말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견해가 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법칙은요, 이런 거예요. 절묘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디카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절묘한 것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름이 어떤 새의 모양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구름이 어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보는 어떤 틈 사이가 마치 날아가는 새 같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쉽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주제도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걸려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에다가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어요. 또 이미 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내 눈에 잘 보이면 남의 눈에도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남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남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내가 그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들도 그걸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감동을 느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남이 흔히 찍는 것들, 아주 흔한 것들 있어요. 민들레를 찍는다거나, 아주 또는 어떤 쏟아진 물이 이런 보여주는 형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찍은 디카시 또 몇 편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디카시 청탁이 들어오면 별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좀 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시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렇진 않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응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도 청탁이 들어오고 해서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찍기 시작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달리는 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찍었어요. 어떤 뭐랄까요, 바닷가 풍경이었는데요. 저녁 때였어요. 저쪽 어떤 건물에서 불빛도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이었는데요. 달리는 차 안에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진이 흔들리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진은 디지털 디카시로서의 그 주제로서는 사실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점수를 주면 빵점 같은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진과 이야기가 두 개가 서로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견제해야 되겠죠. 두 개가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린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흔들린 손의 한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손의 한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손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잡으려 했다는 뜻이고, 그죠? 많이 잡으려 할 손일수록 많이 놓쳤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흔들린 사진을 어떤 손이 찍었겠어요? 고정된 손이 찍었겠을까요? 그렇지 않죠. 흔들린 사진은 분명히 흔들린 손이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린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진을 찍은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적인 주제가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린 손은 어떤 손인가요? 흔들리면 뭘 놓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놓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것, 물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쳤겠죠. 우리가 살면서 놓친 것들. 그런 어떤 환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표면적인 것들의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이미지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좋은 디카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사진이 좋은 디카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진은 그 사진만으로도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러나 어떤 주제든 내가 찍어놓고 그것에다가 그 이야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 뒤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이 좋은 디카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사진만 좋다고 해서 좋은 디카시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진이든 순간적인 것, 그냥 일상적인 것을 찍고 그것이 그 일상적인 풍경이 가지고 있는 그 뒤의 이야기들,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 저 사실 디카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디카시가 제가 생각하는 이 디카시의 매력이랄까,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해람 시인이 디카시와 또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디카시에서 중요한 거는 사진보다는 시다. 또 이 시가 우리가 매번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놓고 내가 디카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사진에 보이는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 사진의 이면적인 이야기나 은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진을 찍어놓고 A 얘기를 하면 시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내가 쉽게 보고 쉽게 찾아낸 거는 다른 사람도 쉽게 보고 쉽게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얻어진 걸 가지고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 속에 동영상 속에 소개된 그 두 작품은 그 원고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손택수 시인의 강철나비, 그 다음에 이영광 시인의 사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강철나비, 손택수. 내가 맡지 못할 어떤 향기가 나비 날개에 탕탕 무쇠못을 박아 놓았나. 버려진 집을 한 송이 꽃으로 피워 놓았나. 폐가 문짝에 아직 붙어있는 나비 경첩. 녹슨 날개가 접히면서 문이 열린다. 녹이 쓸어 쉰 울음소리가 욱신거리는 날개를 타고 집을 흔든다. 이런 시였고요. 이영광 시인의 사진. 어쩌나 피와 뼈와 살에 범벅인 이 빈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지는 것일까?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랑일까?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찍어 싹둑 잘라놓고도. 자,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디카시 그 사진을 보면 손바닥 하나가 이렇게 있죠. 오른손이. 그거를 다른 한 손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찍다라는 그 찍다와 도끼로 찍다라는 그 찍다가 어감이 같죠. 그래서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찍어 싹둑 잘라놓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손 사진이 있는데 이 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한 손이 이 손을 잘라낸 그런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와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할 이야기는 시의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읽는 사람이 그 읽다가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를 쓰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예, 시를 질문부터 시작해갖고 쭉 전개해가지고 좀 혼란을 가하면서 읽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뭔가 질문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그 편안한 질서의 상태를 흔들어서 시인이 새롭게 막 정의를 내리고 막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무리가 어때야 되냐면 그 마무리는 깔끔하고 명료하게 딱 끝나는 게 좋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그 시의 끝 마무리에 대한 그 단순성,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니체의 책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할 건데요. 이 니체의 이 책은 철학서예요. 철학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100대 고전 중에 하나고요. 문학하고도 연결돼서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은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 못 받고 이제 무시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전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만 잠깐 얘기하면 짜라투스트라가 등장을 하죠. 이거는 이제 니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로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30세 때 그의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갔다. 고독을 즐기고 그 일에 10년 동안 실증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인간이 되려고 원한 것이고 여기서 이른바 몰락이 시작된다. 몰락이란 그가 그 고독한 사색 생활에 의해서 성숙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고독을 떠나서 속세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니체는 이거를 몰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게 숲속의 성자예요. 숲속의 성자를 만나다 이 성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결별한 후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늙은 성자는 자기의 숲 속에 있으면서 신이 죽었다는 것에 관하여 아직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숲 곁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다수의 민중을 향해 한 줄타기꾼의 고개에 빗대면서 인간은 초국되어야 할 존재이다 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초인사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고독이여, 너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나는 거친 타향에서 거칠게 산다는 것. 너무나도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너의 곁으로 귀향하니 눈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 회귀 사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대표적인 초인 사상과 영원 회귀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학하고 이제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 니체는 신의 어떤 그 보호, 인간이 이제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상을 떠나서 인간 자체는 초국되어야 할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초국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나 고난 따위를 극복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아닌 인간 스스로
그런 걸 자꾸 극복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정신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사막의 낙타처럼 온갖 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극의 자세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낙타라는 게 뭔지 이제 한번 보면, 낙타는 아주 무거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런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하죠. 그것도 사막에서. 사막은 아주 뜨겁고 인간이 버티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낙타가 많은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낙타 같은 경우는 운반도 많이 도와주지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제 승용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고기 역할도 하고요. 또 낙타의 젖은 이제 음료의 역할도 하고, 털은 직물로도 사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도 평생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타도 사막에서 그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낙타가 이제 봉우리 하나인 단봉낙타라고 하고,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걸 이제 쌍봉낙타라고 하는데, 낙타는 그럼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낙타봉에 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물이 아니라 지방이고요. 지방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며칠 동안 먹지 않고도요, 그 사막을 횡단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먹지 않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혹 부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방을 이제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먹지 않고도 3, 4일 동안은 사막을 횡단할 수 있대요. 네. 그런 그 사막의 환경에 맞게 진화한 그런 동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낙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는 동물이면서 평생 그런 노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의 그 뜨거운 날씨, 갈증이 나는 그런 날씨를 버틸 수 있는 이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타는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막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의 짐을 나르고, 사람들의 운반도 해주고, 또 죽어서 고기도 대주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낙타 입장에서는 이 낙타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 내용은 낙타의 어떤 운명 같은 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아마 낙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그게 낙타는 뭐냐면, 인간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만을 버려야 되는 그런 자세를 낙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다이빙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인 그 팀 데일리라는 선수가 나와요. 근데 이 선수가 특이한 게 뭐냐면, 경기가 하고 나서 그 쉬는 시간에 뜨개질을 합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뜨개질을 막 해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 뭘 하나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그 운동선수가 이제 운동에 들어갔을 때, 시합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 올림픽 같은 아주 큰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 초조하고 긴장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그거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 운동선수들이 그 아주 그냥 수많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단련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뜨개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차분해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그 노동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차분해집니다. 예. 제가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는데, 책 만드는 일을 하면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원고가 있으면 그 원고를 갖고 와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하고 인디자인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작업하는 게 거의 그 정신적인 노가다예요.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특별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2019년에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때 100주년 기념 집회가지고요 8권짜리 그 양장본 전집이 나온 게 있어요. 문체부에서 발행한 그 책인데 그걸 이제 제가 만들게 됐는데 페이지 수가 그 8권짜리가 거의 뭐 굉장합니다. 한 권이 몇 페이지였더라 해서 전체가 한 6,000페이지 정도 됐나 해서 굉장히 큰 분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작업하는데 물론 저 혼자 작업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거의 6개월 넘게 이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일어나면 그 일을 하고, 뭐 쉬는 시간만 하면 또 그 일을 하고, 그게 하루 종일 6개월 내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할 일이 많으면 막 짜증이 좀 나죠. 이걸 언제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면요 차분해져요. 하다 보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낙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아주 힘든 일이지만 똑같은 일을 평생 사막을 계속 횡단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그걸 어떤 초월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을 죽이게 되고 또 지혜를 조롱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이제 지식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오랜 연구를 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지식이죠. 우리가 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식들도 많아요. 내가 겪지 않고 접하지 않은 건데 잠깐 보고서 마치 자기가 겪은 듯이 얘기하는 그런 지식도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요새 유튜브가 많이 유행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온전한 지식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잠깐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보, 잘못 전해지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조롱하고 또 경멸하는 자를 사랑하라. 아주 그냥 초월적이 돼버리는 거죠. 낙타가 그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수한 그 고난과 훈련을 겪고 나서 자기를 경멸하는 그런 존재 자체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걸 지금 낙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이 낙타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 또 어쩌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장을 맨날 나가면서 맨날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니체가 사막의 낙타처럼 온갖 것을 견디며 견뎌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낙타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완성이냐 최종이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고독과 갈증의 절정에 오르면 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런 무수한 그 고난과 그런 시련을 다 통하고 나면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된다라는 이 사자는 뭘 뜻하냐면 낙타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해.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너 낙타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것도 해야 해. 이렇게 무거운 걸 이 뜨거운 날씨에 내가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원래 너가 하는 거야. 낙타가 그 나를 수 있는 그 무게가요 500kg이에요. 한 번에. 500kg라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500kg라는 짐을 싣고 그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낙타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낙타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야 공부가 즐겁지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야.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낙타와 같은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니체는 그 이후에 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자라는 건 뭐냐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살았던 이런 방식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원시적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자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고 어떤 의무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냐?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것을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또 니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자 다음은 뭐가 오느냐? 강탈하는 사자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 근데 이 아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함이거든요. 순진무구함. 우리가 이제 아이 하면 생각나는 게 쉽게 망각을 하는 존재고 놀이를 좋아하고 또 어떤 모든 거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을 갖고 있죠. 모든 게 처음 접하니까 순수함으로 접하니까 또 어떤 성스러운 긍정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아이는 너무 천진난만하니까.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단순하게 뭔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표현한 게 사실은 어떨 때는 정답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자라는 것은 자유를 얻어서 뭔가 사회 규범을 벗어나갖고 뭔가 커다란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사자는 못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되었을 때다. 그래서 어떤 그 순수함, 그 문학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단순성.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신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자들이 내뿜는 한숨이다. 너무 적절한 표현 같아요. 지난번에 최서진 시인이 강의로 나왔을 때 이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자들이 내뿜는 한숨이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박혜람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쉽게 뭔가를 보고서 거기서 뭔가 쉬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내가 쉽게 본 거는 남들 쉽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작품성이 뛰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뎠을 때 비로소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세계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쵸? 용납할 수 없는 게 가득 차 있죠. 만약에 세계가 다 이해가 되고 다 수긍이 된다라고 하면 시 작품이 안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이혜인 수녀님의 그 작품을 가지고 이게 시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시인이 썼으니까 시죠. 시이긴 한데 작품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감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감동.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많이 우라가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아름다울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서정시하고 현대시하고 구분했을 때 노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서정시인데 근데 내가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노을을 봐도 그게 아름답지가 않죠.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분하고 일 있어 어디를 갔다 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너무 파란 거.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심란하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럼 그때 그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용납할 수 없는 거를 가득 찼다라고 보인 그 시각을 다시 나 자신에게 돌리다 보면 내 자신 안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 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시인이 됐겠어.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각, 뭘 보고 이렇게 깨닫는다는 건데, 이 지각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주체가 견딜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지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보는 그 관점은,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가 아주 고된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저항하면서 사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자가 돼서 자유를 만끽하고 규범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노력하고 찾지만 그 사자조차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돼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체가 얘기하는 짜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빗대어서 얘기하자 보면, 낙타의 세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고, 길 없는 사막을 지나서 출구 없는 목적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 없는 사막을 인내하면서 걸어야만 하는 게 낙타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고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하고 김고은이가 나왔던 그 드라마 보면 13회인가 14회에 이제 도깨비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큰일 났어. 벌써 죽으면 어떡해. 주인공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 도깨비가 눈밭 같은 그 광활한 벌판에서 이제 행군을 하죠. 행군을 하면서 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지속될 거야. 너는 여기를 계속 걸어가야 할 거야. 하면서 그 도깨비가 그 눈 벌판을 아주 힘들게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서 신이 이제 마지막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허나 이젠 나도 이곳에 없다 하면서 나비의 형상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신도 거기를 이제 떠난 거죠. 그 황량한 그 눈보라가 치는 그 벌판에 도깨비 혼자 이제 고생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낙타에서 갖고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강제된 것을 깨닫고 낙타는 사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자의 정신세계는 복잡성을 인내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분투하는 존재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야 낙타는 결국 사자가 돼야 한대. 그럼 나는 낙타 안 하고 사자부터 할래. 이게 아니라 낙타가 겪은 그 고통의 그 기간을 겪은 사람에게만 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박해람 시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뭔가를 찍어서 쉽게 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걸 그렇게 쉽게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작품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험난한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를 쓸 때도 요새 이제 조금 송산도서관에 출근을 하면서 시간이 이제 좀 생겨서 시를 조금 끄적거리고 있는데요. 한 편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편 쓰려면 거의 뭐 한 2주는 끙끙 싸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낙타가 행군하듯이 그런 과정 그거를 겪지 않으면 그 문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시라는 것은 내 경험에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그쵸? 내 경험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죠. 제가 그 순환선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차를 이제 없애고, 전철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전철에서 맨날 놓치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는데, 뭐 하느라고 놓치고, 또 문자 보내느라고 놓치고, 놓치고 되돌아오고 하는 거를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없이 너무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어떤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자유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자유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그럼 이제 사자가 됐으니까 끝이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존재가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갖는 그 어떤 그 순진성, 그 순수함, 그것이 문학에서 단순성으로 나타내가지고 시를 쭉 끌고 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서 시가 시작돼갖고 낙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관련된 고난 겪었던 거, 힘들었던 거를 쭉 묘사하면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사자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시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순수한 아이가 돼갖고 결말을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딱 끝맺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단계는 낙타의 한숨, 사자의 자유, 아이의 순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문학으로 빗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작품을 몇 편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시를 단순하게 끝맺는지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람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디카시라고 얘기했을 때 화두는 늘 그거거든요. 사진이 더 중요하냐, 시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가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세합니다. 우세하죠. 그러니까 사진이 주는 그런 그 선제적인 그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좋았을 때, 그 사진이 특별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시야를 확 잡아당기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가 너무 밋밋하면 그 작품은 이제 선정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사진은 조금 아니어도 그거를 받쳐주는 시가 더 훌륭하면, 그 시적 요소를 더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의 단순성을 한번 보면 시는 우리가 늘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질문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쭉 끌고 갈 수는 없고요. 단순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시는 궁극적인 단순성을 갖고 있고, 질문에서 시작해서 고난을 겪고 관념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순수로 다가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순성을 갖고 있고 단순성은 질문의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내가 전개했던 그런 시가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단순성이다. 그래서 송찬호 시인의 101번째의 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찬호 시인 101번째의 밤. 촛불 세 자매는 밤을 맞을 채비를 했다. 식탁을 치우고 은접시를 닦고 아궁이 불을 꺼뜨리고 동면에 들어갈 벌들에게 깜깜한 꿀을 먹였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다. 커튼이 드리워지고 문들은 굳게 닫혔다. 현관엔 무거운 쇠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문밖 메어둔 나무 염소도 꿈쩍 안고 서 있었다. 촛불 자매들은 나직나직이 일렁거리며 불의 수위를 짰다. 피투성이 제투성이 밤의 어깨와 허리 치수를 재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 어디선가 싸움은 그치질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더러워지 않고 있어라.
아득하여라. 앞날을 보지 않기 위하여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 자, 이런 시예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이제 6번째 줄에 이윽고 밤이 찾아왔다라는 이제 색깔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밤이라는 것은 저는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밤이나 저녁은 어떤 평온한 시간, 안락한 시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성인데, 근데 예전의 밤은요, 편안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었죠. 공포의 밤이었죠. 예, 무서우니까. 예, 온갖 것들이 나를 해치는 존재들이 밤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들짐승, 이런 것들, 아니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밤에 쳐들어오니까, 예전의 밤이라는 것은 아주 고난과 공포의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밤은 그런 고난과 공포의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밤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맨 끝에 이 앞날이 이제 두려운 거죠. 당장 뭐가 쳐들어올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앞날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끔찍한 앞날을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찌른 오이디푸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도 이제 앞날을 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 앞날을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눈을 찌르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 이렇게 표현을 갖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서양 문학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근간이 된다고 했고 동양 문학은 노노 맹자 이런 중국의 그 경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 그러면 이 시가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게 어떤 밤의 그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한 줄을 읽고서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린 밤의 눈을 찔렀네가 주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공감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비교를 하면 문학으로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고된 시간을 통해서 그게 진짜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내가 진짜 바쁜가?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바쁜 거예요. 진짜 바쁘니까, 그러면은 안 되니까 또 이제 일을 쳐내는 거죠. 일을 또 쳐내서, 일을 또 줄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일이 또 생기면 또 바빠지고. 그 바쁜 것은 이제 계속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요. 나는 이제 시인이고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떨 땐 뭐 시를 몇 달 동안 한 편도 못 쓸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그런 아주 힘든 그런 반복되는 그 과정을 겪어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사자가 되게 되고 사자가 되게 되면 사자는 그 옛날에 낙타가 갖고 있던 그 습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인원이 그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침패치 같은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서 막 갇혀서 막 학대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얘가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 첫 마디가 노예요. 노. 예스가 아니고 노. 우리 뭐 광고 카피 보면 뭐 이런 거 있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노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유인원이 언어를 갖게 되고 무리를 이루게 되고 인간에게 저항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로서의 그런 고된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 사자로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고, 또 사자가 됐다라고 하면 사자로서 이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됐으니까 그 사자가 뭘 만들어내고 막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어떤 순수함, 그 단순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이제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계속 접하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낙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됐을 때 자만하지 말고 다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는 나는 아직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 김대호 시인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 이번 환절기엔 부고 소식이 유독 많았다. 나는 참을 만한 것들과 10수년 넘게 식구로 살았다. 그 이전에 나는 참을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자주 부풀었다. 명정에 절을 하고 돌아와 속옷까지 갈아입고 밥을 먹었다. 목이 메이는 것은 내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증거. 실내가 더워 창문을 조금 열려고 하다가 참았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았을 때 내가 계속 성장해 가는 듯했다. 창문 밖 까마귀를 보았다. 한때 저 검은 새를 내 미시는 불길한 징조로 읽었다. 내가 까마귀를 참듯 까마귀도 무엇인가를 참으면서 살 것이다. 자연도 아직도 자연을 벗어나지 못해 두통이 있으면 숲을 찾는데 참을 수 없는 것들이 편집되면 숲을 나온다. 그러고 보니 환절기 전부터 당신과 너무 투명하게 지낸 것 같았다.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당신을 그대로 통과해 당신 넘어 먼 곳에 나를 배치하곤 했다. 두통과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까마귀 소리가 참을만 했던 것도 당신을 그대로 통과해서 당신의 눈물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배치된 나의 아주 사소한 등고선 때문이었다. 자, 이 시도 보면 지금 뭐 고난과 역경에 관한 얘기를 계속 전개하면서 참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딱 매듭지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등고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시인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그 한 줄로 이렇게 매듭질 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보통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그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그래서 계속 시를 공부해야 된다.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시인의 의중. 자, 의중이에요. 의중. 철못은 안을 채우면서 박히고 나사못은 틈을 파내면서 들어간다. 박히는 소리로 넘치는 못과 파냈음으로 넘칠 것이 없이 꽉 조이는 못. 삐걱거리는 못은 딱딱한 성질 때문이 아니라 의중을 묻지 못했기 때문이고, 소리 없이 그 틈을 채우는 못은 물렁해서가 아니라 의향을 가름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버든나무 가지를 꺾어 땅에 힘껏 찔러 넣어 자국도 없이 박혔다면 그 속에서는 뿌리가 다시 파랗고 우거진 틈을 내펼치고 있는 것이겠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도 물보라를 덮어낸 다음에 그 깊이로 가라앉는다.
벽에 걸린 겨울 외투의 의중이 나른한 창밖을 내다보는 봄날 오후 위층에서 간헐적으로 못 박는 소리가 난다. 삐걱거리는 속도도 아랑곳 없이 시계 초침은 쉬지 않고 톡톡 휠 오후를 받고 있다. 무엇이든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 의중을 물어 살살 돌려줄 것. 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는 그 못과 나사못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의중을 물어서 살살 돌리라라는 거죠. 성정희 시인의 의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시를 한편 보면 꿈에서 길을 잃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직 발표한 작품은 아니어서 중간에 생각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꿈을 꾸죠. 여러분도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꿔요. 예를 들어서 문인데 손잡이가 없어서 열쇠가 없어요. 막 허둥대다가 깨는 꿈이라든가 어디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찾는 길이 안 나와요. 그럼 막 헤매게 돼요. 그리고 많이 꿨던 꿈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다 이제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글자가 제대로 안 눌러져요. 나는 가나다를 치고 싶은데 자꾸 막 이상하게 계속 찍혀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누르고 막 이러다가 꿈이 깨고 또 앞차가 가고 있는데 제 차가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앞차를 그냥 쿵 박아버려요. 그런 꿈도 꾸고. 근데 그런 꿈을 이제 많이 꾸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면 모드에 들어갔을 때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딥수면이 오거든요. 딥수면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면서 우리의 이제 그 피로가 그때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깰 때쯤 꿈을 꾼대요. 잠에서 깰 때쯤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서 제가 맨날 허둥대고 길을 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확 꿈이 깨면서 잠에서 다 깨는 거예요. 그 사이가 너무 이제 어정쩡하니까 그러면 내가 꿈을 꾸는 그 순간과 깨어나는 그 순간 사이에는 뭔가 심한 무슨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러면 꿈이 끝나는 그 시점과 내가 깨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의학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꿈에서 길을 잃어야 잠에서 깨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를 쓴 게 이제 꿈에서 길을 잃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부분이 꼬리뼈를 풀고 침대에 눕는다. 척추가 없는 꿈은 흐느적거리는 절지동물의 형상을 꿈꾼다. 꿈이라는 게 이제 흐느적거리니까요. 새근거림과 뒤척임 사이에 달리는 정원과 시계를 삼킨 악어를 만나고 강을 건너려다 물컹한 까마귀 다리에 놀랐다. 라고 해서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그 아주 험난한 낙타가 그 사막을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길은 늘 길을 잃었다. 생시의 글자로 된 표지판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전생의 말만 되풀이하고 안개는 통행료를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꿈속에서의 일각은 1년 10년 종잡을 수 없이 흘렀다. 돌아오는 길을 찾느라 죽음처럼 허둥대다 진의 등짝같이 딱딱한 침대에서 깼다. 늦게 잠든 부엉이가 불안과 눈을 하고 나를 본다. 꿈에서 길을 잃어야 돌아올 수 있다고 식은땀이 제잘제잘. 너무 자라버린 뿔은 어딘가에 벗어나야겠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직 발표한 작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길을 잃어야 잠에서 깨지. 생시로 돌아오지. 그 말을 듣고서 아니 그 뭐지? 나는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한 질문인데 그 사람은 듣자마자
뭐 10초도 1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단순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툭 내뱉는 말인데, 그게 진짜 정답 같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사자로서는 우리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거. 순수한 아이가 돼서 이런 시 전개하는 것에 어떤 결말을 딱 맺어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타로서의 어떤 삶을 극복하고 사자가 돼서 그 다음에 아이가 돼야 합니다. 예, 지금 어디서 잡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풍 불어요. 예? 태풍 불어요. 태풍. 태풍?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소연 시인의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한번 보겠습니다. 살얼음. 어제는 그가 날 죽이려고 했지. 그제는 신장을 팔아 날 살리겠다고 했고, 받아쓰기와 양치질을 시키면서 아이 없는 삶을 빌다가도 아이가 바짝 코 고는 소리를 붙잡다 잠에 빠지면 사라질까 겁이 났다. 올올 엉켜오는 요통의 밤엔 쑥돌로 배를 찢어야만 살 수가 있었다. 한 코 두 코 뜨개질을 했던 겨울이 다시 왔고 수술 날짜가 가까워졌다. 저녁에 찾은 생각들은 입이 없었다. 습관처럼 혼자 남은 방에선 다리털을 뽑았다. 아무리 반복해도 항상 뜻밖의 아픔이 있다. 선반에 둔 양파는 곰팡이도 없이 물클해진다. 양파는 썩으면서 새순을 틔운다. 그가 부엌에서 가져온 건 양파 같은 어둠이었다. 물은 껍질을 한 겹씩 벗어내고 다시 환해진다. 비타민을 챙기는 게 곧 사랑이라고 했다. 내장 기관이 하나씩 망가져 가니 먹는 것마저 챙겨주는 원수가 생겼다. 바람 부는 날엔 나를 산채로 파묻을 거라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랑이 땅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매일 언 땅에서 태어난다. 세상 모든 게 살얼음이다. 그래서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에 실린 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되새겨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최연우 시인의 회벽입니다. 회벽. 자, 유목을 멈춘 이후로 벽이 발명되었다. 그때부터 밟혀서 지워지지도 않도록 사람들은 기억을 벽에 옮겨 보존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전시를 철거하고 나면 차고 흰 벽에는 못 구멍이 남았다. 한 점으로 흘러나오는 벽의 내부, 밀도 높은 어둠이 근육이란 걸 알았다. 다음으로 전람회는 열려야 하기에 벽은 회복을 시작하고, 통증을 빻아 만든 가루, 시간의 불행을 섞어 한 움큼 집어 바르고 모르는 거리에서 몸을 말리며 지구도 지구를 교체하기 위해 재앙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벽을 펴 바르며 간밤에 별자리를 문질러 메우는 손, 나는 복원되지 않는다. 무수하게 뚫고 메우다 보면 처음의 벽은 이미 사라진 벽, 우리는 어둠을 갱신하면서 있다. 그래서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라는 시집에 있는 회벽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좀 이런 그 결말을 단순하게 하는 그런 작품을 몇 개를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당장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시들이 좋은 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를 읽고 공부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시는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넘어가지만, 아이가 되는 순간 다시 낙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뭔 소리냐 갑자기 뭐 아이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아이면 아이가 최종 아니야? 왜 아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아이가 완결편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 아이는 낙타로 돌아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의 소재는 낙타에게 있다. 사막에. 시의 소재는 사막에 있고 우리가 할 질문들도 사막에 있고 하니까 출발점은 다시 낙타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질문할 것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는 낙타에서 사자가 돼서 아이로 매듭짓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다시 또 낙타가 되는 거예요. 낙타가 돼서 또 시에 관한 질문을 또 하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또 낙타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자가 돼서 그거를 자유롭게 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돼서 또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뒷가시하고 이제 연관시켜 보면 아까 박혜람 시인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작품을 내시는 걸 보면 아직도 A를 찍고서 A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진이 이제 아주 특이한 사진, 특별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특별한 그 모습을 가지고 뒷가시를 만들면 그 작품도 좋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사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과 그 시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그 시라는 거죠. 시. 그 사진이 좀 별로 좋지 않아도 우리가 시가 더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박희람 선생님이 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영빈 시인의 이제 초대해서 김영빈 시인의 뒷가시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빈 시인의 그 시가 참 좋아요. 사진도 좋고 시도 좋고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조금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을 찍고 이런 상상력으로 그 이면이나 내면을 보고서 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작품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십니까? 네. 잠시만요. 제가 뭘 잘 못하나 봐요. 다시 화면 공유. 보이시죠? 자, 일단은 정진용 시인 작품 두 작품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할 게 뭐냐면 처음 거는 이제 불공정 거래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시는 보면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면 불공정 거래 정진용 제주 바다 눈 가득 담아간 사람 그 값은 쓰레기로 넉넉하게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보다는 사진은 이 사진이 주는 그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잡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바다도 이쁘고 하지만 바닷가에 버려진 이런 쓰레기를 사진을 담아가지고 사진에서 주는 효과가 큽니다. 이런 작품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작품 수월봉이라는 작품 이것도 지난번 수업 때 한번 소개했는데요. 수월봉이라는 작품은 사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쁜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멋있게 잘 찍긴 했는데 뭐 화려하거나 이쁘거나 색채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무채색의 색을 이제 빼버린 그런 사진인데 시가 이제 좋다라는 거죠. 이
수월봉이라는 이 암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책으로 책으로 비유해서 저 책을 다 읽으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 책이 뭐 두껍고 너무 이렇게 암벽이 너무 넓으니까 책으로 비유하면 무지 많은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책을 다 읽으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독창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수월봉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김병빈 시인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여러분 책에도 여러 프린트물에도 있는데 어둠의 피라는 거예요. 노을 지는 그 강변, 지금 강줄기가 이렇게 쭉 있고요. 지금 붉게 노을이 지는 것을 화면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노을에 반사되는 그 강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둠이라고 혈관이 없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매일 뜨거운 빛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진도 좋고 시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새싹이에요. 새싹. 태엽시계. 새싹을 찍었는데 이 새싹은 뭐 흔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싹이고요. 시에서 뭐라 했냐면 태엽시계. 이 조그만 태엽 12바퀴 힘으로 사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작은 새싹을 보고서 태엽이라고 상상한 것. 그리고 그 태엽을 돌려서 지구를 12바퀴, 12개, 12달, 또 4계절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좀 잘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시 이론 얘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디카시나 또 디카 에세이 같은 작품 많이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작품을 한번 보면 먼저 이성신 님의 작품 누굴까? 사진을 먼저 보면 뭐 풀 같은 거, 갈대 같은 게 이렇게 쭉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겠냐면 몬드리안 캠퍼스에 슬며시 나타나 살아 춤추는 포물선 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누굴까?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쭉 휘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그 작품은 뭐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을 포물선으로. 근데 이제 보이는 게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상상적인 표현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작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움. 자,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허공에 번지는 메아리. 꽃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향해서 찍었는데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이제 사진 찍는 구도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게 밑바닥에 이렇게 있고 꽃이 이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꽃이 가운데 있으면 이 가운데가 좀 커서 정물화처럼 크게 잡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허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허공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진이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약간 왼쪽으로 사진을 넣고 이 하늘에 있는 빈 공간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지붕도 이 선이 좀 어정쩡해요. 이게 아예 평행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사선으로 가거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사선으로 가고 꽃을 약간 옆으로 더 치우쳐서 이게 허공을 좀 이렇게 더 넓게 잡으면 좀 사진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휴대폰으로 찍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다초점이 아니면 이 꽃에 초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요새 또 뭐 다초점인 그런 휴대폰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DSLR 찍게 되면 아무래도 초점도 꽃에 맞추면서 중앙의 허공도 조금 보여주면서 그런 사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또 엄청 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숙 님의 위기인데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학교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담배를 피면서 젓가락 끝에다 이렇게 피우는데요. 휴 살았다. 하마터면 풍덩 지구를 살렸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파란 글씨로 지구도 가끔 답답하면 한 대 피우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자 이게 이제 제목이 위기잖아요. 그쵸? 이 담배가 이 속에 딱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이 담배를 놓고서 그냥 이 사진에 보여준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까 요 밑에 파란 글씨 쓴 것처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구도 힘들잖아요. 맨날 뺑뺑뺑 돌다가 나도 좀 쉴래 하고 지구가 한 대 피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를 쓰면 조금 더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수준 높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은성님의 절규 무궁화꽃 같죠? 무궁화꽃인데 이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거를 보고 자 종갓집 맏며느리로 딸만 낳았다고 수박 맞은 여자 그것이 어찌 저의 잘못인가요? 이게 지금 꽃이 절규하는 엎어져서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절규하는 것처럼 쓰셨네요. 위트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인가요가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돼야겠죠. 잘못인가요 묻는 게 아니라 잘못인가요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순이님의 노을 사진이 올라왔어요. 들깨물도 노을인데 사진이 멋있네요. 단순노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눈 떠서 감는 시간까지 하는 일이라곤 어둠을 밝히는 일뿐. 그렇네요, 진짜. 우리 햇님이 눈 떠서 감는 시간대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일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담으셨는데, 좀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사실 이런 게 어려워요. 다른 각도로 뭔가를 대상을 보고 거기서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한 김영빈 시인의 작품이 괜찮아요.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좋습니다. 표현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은 작품을 자꾸 보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할 수 있네? 해서 자꾸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짜라투스가 어쩌고 뭐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그 작품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작품을 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배겨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작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밤에 눈을 찔렀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밤에 눈을 찔렀다는 게 밤 눈을 찔렀나 보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안 읽었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학을 할 거고 한다라고 하면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배워야 많이 알아야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맨날 뭐 작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작품을 읽어도 내가 옛날에 배운 뭐가 이런 거구나. 계속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도 이제 그런 작품을 또 답습을 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어렵다고 아유 난 몰라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어. 뭐 니체가 뭐 그런 말을 했대. 결국 뭐 낙타 어쩌고 사 어쩌고 그다음에 다시 아이가 되는데 또 다시 그 아이는 또 낙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잘 쓴 시나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전에 이제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정대우 교수님도 들어오셨지만 노노라는 그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그 문학세계 작품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공부 안 한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작품을 읽어도 이게 뭔지, 뭐 이 사람이 그냥 한 말인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쓴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가 공부했던 거기서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걸 갖다 썼나 보다.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자가 됐는데 그 힘든 걸 극복하고 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는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는 것까지만 한계가 있고 얘는 새로운 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생하면서도 사자까지 됐는데 그 새로운 걸 만들려면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작품이나 특히 우리 시라든가 이런 거는 고전에서 다 나와요. 한 90%는 거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사자가 될 것이고 또 사자를 넘어서 아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어떤 그 작품을 여러분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걸작 마스터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주도 뒷가시를 찍어서 근데 뒷가시를 찍 때 늘 하는 얘기 똑같지만 A를 찍고 A 얘기를 하지 마시고 A가 아닌 전혀 다른 것, 전혀 성분이 다른 것.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층이 다른 것을 보조관념으로 갖고 와서 시로 연결했을 때 그 연결을 아주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된다고 했으니까 또 오늘 박혜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지 마라. 사진을 잘 찍으면 그 사진에서 이미 뭔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 너무 잘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진을 놓고 그 사진이 감추고 있는 그 이면 그것을 끌어내서 끌어낼 때 이제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도 아직 낙타인 것 같아요. 아직 낙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자가 돼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낙타의 그 힘든 여정을 극복하시고 자유를 얻는 사자가 되시고 또 순수함을 갖는 그런 아이가 돼서 좋은 작품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디카 작품 해서요.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